여러분 안녕하세요. 오태훈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전산 영어 중에 두 번째 시간으로 컴퓨터 소프트웨어에 관한 용어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커널이라고 하는 용어가 나오는데요. 자, 여러분들 커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뭐를 커널이라고 하느냐면 간단히 말씀드리면 자, 운영체제에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뭐 윈도우즈라든지 또는 유닉스, 리눅스 뭐 이와 같은 운영체제가 있는데 그러한 운영체제에서 가장 기초적이고 가장 핵심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뼈대와 같은 가장 기초적이고 핵심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부분을 커널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프로세스 관리라든지 처리할 작업들의 관리라든지 그다음에 파일 관리 그 다음에 입출력 관리, 뭐 기억 장치 관리, 뭐 디스크라든지 이런 주변 장치 등의 시스템 자원을 관리해주는 가장 기초적이고 핵심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부분, 요거를 우리가 커널이라고 합니다. 운영체제에서요. 자, 그래서 문제를 쭉 보시면 커널이라고 하는 것은 자, 센트럴 모듈, 그러니까 핵심적인 모듈이더라 이거죠. 어디에서? 오퍼레이팅 시스템. 오퍼레이팅 시스템이라고 하는 운영체제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운영체제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부분요. 자, 커널에 대한 또 설명하기를, 자, 책임을 지고 있다 이거죠. 자, 뭐에 대한 책임을 지느냐? 자, 메모리 관리. 그 다음에 프로세스. 처리할 작업. 자, 그 다음에 작업 관리. 자, 그리고 디스크 관리.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컴퓨터가 수행하는 데 있어서 기본이 되는 여러 가지 이 내용들을 관리해 주는 운영 체제에서 가장 핵심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부분. 이 부분을 우리가 커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셨죠? 자, 그다음엔 리얼타임 프로세싱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리얼타임. 실시간, 즉 다른 말로 하면 즉시 처리라고 그래. 즉시 처리. 실시간 즉시 처리. 그때그때 바로바로 처리해 주는 거예요. 사용자가 요구하면 그때그때 바로 처리해 주는 거. 이거를 우리가 리얼타임 프로세싱, 실시간 또는 즉시 처리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이 리얼타임 프로세싱은 정의된대요. defined 정의된대요. 자, 뭐가 정의되느냐? 자, 사용자의 질문에 대해서 자, 요게 지금 무슨 얘기냐면 즉각적인 응답을 해준다는 얘기예요. 컴퓨터가. 그러니까 사용자의 질문에 대해서 그때그때 바로바로 즉각적인 처리를 해주는, 즉각적으로 응답해주는, 이러한 처리를 우리가 실시간 처리 또는 즉시 처리라고 얘기를 하더라 이거죠. 알겠어요? 자, 요거 단어의 의미는 instantaneously라 그래서 즉각적인 이런 의미예요. 즉각적으로 응답해주는 뭐에 대해서? 사용자의 질문에 대해서. 알았죠? 자, 그런 얘기가 있고. 자, 그 다음 이제 그 밑에는 throughput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어요. 요거는 이제 우리말로 하면 작업량이에요. 처리량이죠. 처리량. 자, 그래서 quantity of work. 그러니까 일에 대한 처리량, 처리할 양. 어떤 주어진 시간 내에서 처리해야 할 작업의 양, 일의 양. 이걸 우리가 throughput이라고 해요. throughput. 됐죠? 자, 그 다음 데드락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어요. 자, 교착 상태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자, 이 교착 상태라고 하는 것은 두 개의 어떤 프로세스가 공유 자원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더 이상 작업이 진행되지 못하고 중단되는 그러한 현상을 얘기를 하거든요. 자, 여기서 쉽게 얘기하면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프로세스 A가 있고 프로세스 B가 있어요. 그런데 프로세스 A도 수행하는데 자원 1이 필요하고 2도 필요해요. 프로세스 A도 작업을 수행을 하는데 자원 1, 자원 2 두 개가 다 필요하고 프로세스 B도 수행을 하는데 자원 1과 자원 2가 다 있어야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공유 자원이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공유 자원. 자, 그래서 프로세스 A도 자원 1과 자원 2가 있어야 되고 프로세스 B도 자원 1과 자원 2가 있어야 되는데 자, 일단 같이 프로세스 A와 프로세스 B를 병행 수행하기 위해서 같이 수행을 하기 위해서 하나는 프로세스 A에게 할당해주고 그러니까 자원 1은 프로세스 A에 할당해주고 자원 2는 프로세스 B한테 할당해줬어요. 자,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쭉 진행을 하다가 어느 정도 시점이 되었을 때 이제 프로세스 A가 자원 2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또 프로세스 B도 자원 1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로 간에 이제 요구를 하고 있어, 이렇게. 자, 그런데 하나의 프로세스가 작업을 완료하기 전에는 이 자원을 다른 프로세스가 뺏어갈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얘한테도 프로세스 B한테 할당이 됐던 자원 2도 프로세스 B가 지금 완료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가지고만 있지 이거를 풀어주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다른 애가 못 쓰게끔. 알았죠? 자, 그러다 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데 안 주려고 하고, 또 상대방이 필요한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데 또 나도 안 주려고 하다 보니까 이 프로세스 A와 프로세스 B가 어느 정도 시점이 되었을 때 딱 작업이 중단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한 경우를 우리가 데드락, 교착 상태라고 해요. 교착 상태. 교착 상태. 자, 그래서 지문을 읽어보면요. 자, 교착 상태라고 하는 것은 크래시 충돌이다 이거죠. 자, 두 개의 프로세스 간의 충돌이다 이거죠. 자, 그러니까 공유 자원, 리소스 공유 자원을 요구함으로 인해서 이 두 프로세스 간의 충돌이 일어나는 그런 건데, 자, 또는 시뮬레이션 상황이다 이거죠. 어떤 상황이냐면, 자, 여기 보면 두 개 이상의 컴퓨팅 프로세스, 그러니까 두 개 이상의 프로세스가 기다려요. 뭐가 다른 프로세스가 끝나기를. 그러면서 더 이상 작업이 진행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을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교착 상태라고 하더라 이거죠. 알았어요? 자, 그래서 두 개 이상의 컴퓨팅 프로세스, 그러니까 두 개 이상의 컴퓨터 작업이 프로세스가 기다린다 이거죠. 뭐를 다른 프로세스가 끝나기를. 다른 프로세스가 작업이 완료되어야 얘가 가지고 있던 이 자원을 프로세스 A가 쓸 수 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또는 그리고 그럼으로 인해서 더 이상 작업이 진행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 교착 상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 이 말이에요. 됐죠? 그래서 한번 봐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는 NTFS라고 하는 파일 시스템에 대한 내용이에요. 파일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윈도우에서 파일 이용을 하죠. 파일 이름을 지정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생성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저장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삭제하기도 하고, 수정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파일을 우리가 이렇게 이름을 지정을 하고, 생성을 하고, 저장하고, 삭제하고, 수정하고 해서 파일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바로 윈도우에서 파일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예요. 운영체제에서 파일 시스템. 우리가 운영체제 상에서 파일을 가지고 여러 가지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파일 시스템이라고요. 알았죠? 그래서 NTFS라고 하는 것은 파일 시스템의 하나의 종류예요. 파일 시스템의 한 종류. 자, 그래서 여기 보면 파일 시스템의 하나의 종류고요. 파일 시스템의 하나의 종류고, 자, 윈도우즈 NT라고 하는 운영체제 버전이 있었어요. 그래서 윈도우 NT라고 하는 운영체제에서 사용하는 파일 시스템을 우리가 NTFS라고 합니다. 윈도우 NT라고 하는 운영체제 버전이 있었어요. 과거에. 알았어요? 윈도우 7, 윈도우 8점 몇, 이런 운영체제 버전이 있듯이 이 NTFS라고 하는 것은 윈도우즈 NT라고 하는 버전이 있는데 그 윈도우 NT 오퍼레이팅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파일 시스템을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게 NTFS라고 하는 게 윈도우 NT에서만 쓰는 게 아니라 모든 윈도우에서, 그러니까 NT 이후에 만들어진 운영체제에서는 모두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윈도우 NTFS는 어떤 특징을 가지냐면, 기존의 파일 시스템도 있었어요. 그래서 기존의 파일 시스템은 FAT, 32 등등 해가지고 있었는데, 이 기존의 파일 시스템보다 용량이 크고, 그러니까 용량이 큰 공간을 인식하게 하고, 그러니까 기존에는 4기가 정도밖에 인식을 못했거든요. 근데 우리 하드디스크라든지 이런 거 보면 여러분들 테라 단위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용량이 큰 것이 필요한데, 그런 용량이 큰 공간을 우리가 이제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게 NTFS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용량이 큰 공간을 인식하게 하고, 그 다음에 더 빠르고, 그 다음에 안정적인, 그 다음에 그런 어떤 안정적인 그 기능을
기능을 제공하는 게 NTFS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알았죠? 자, NTFS라고 하는 건 뭐냐면 윈도우 NT라고 하는 운영체제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 파일 시스템 중에 하나더라 이거죠. 근데 NT 이후에 만들어진 운영체제, 지금 여러분들 쓰고 있는 운영체제에서도 있어요. NTFS라는 파일 시스템을. 그래서 윈도우 NT 오퍼레이팅 시스템에서 쓰는 파일 시스템의 한 종류가 NTFS다라는 거 봐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아이콘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어요. 아이콘. 자, 아이콘이라고 하는 것은 스몰 픽처. 이게 작은 그림이에요. 작은 그림. 자, 그러면 이제 뭐를 나타내는 작은 그림이냐? 어떤 객체라든지 또는 프로그램. 어떤 객체나 프로그램을 나타내는 작은 그림이다 이거죠. 자,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 여러분 윈도우 같은 거 보면은 여러분도 어떤 하나하나가 작은 그림들로 되어 있죠. 그리고 또 마우스를 이용해서 작업하기 편하게끔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그게 바로 그래픽 유저예요.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 그러니까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에서 오브젝트나 프로그램과 같은 그 오브젝트나 프로그램을 나타내는 작은 그림, 이거를 뭐라고 하느냐? 아이콘이라고 하더라죠. 아이콘. 자, 여러분들 윈도우즈에서 자, 이런 거 이게 뭐예요? 이게 응용 프로그램을 나타내는 아이콘이잖아요. 작은 조각 그림. 그죠? 그러니까 요와 같이 어떤 오브젝트라든지 또는 프로그램들을 작은 조각 그림으로 해서 나타낸 거, 이걸 뭐라고 하느냐? 아이콘이라고 하더라. 아이콘. 아이콘. 자, 그래서 아이콘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는 유닉스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것도 역시 운영체제의 한 종류죠. 운영체제. 자, 그래서 유닉스 운영체제의 특징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멀티 유저. 이게 다중 사용자 운영체제예요. 그리고 멀티태스킹. 동시에 여러 작업을 할 수 있는 운영체제예요. 자, 이게 유닉스 운영체제의 특징이에요. 다중 사용자. 알았죠? 다중 사용자. 그러니까 하나의 운영체제를 여러 사람이 쓸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멀티태스킹, 다중 작업. 그러니까 동시에 여러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알겠어요? 자, 여러분들 우리 많이 쓰는 윈도우즈. 자, 윈도우즈는 동시에 여러 작업을 할 수 있는 다중 작업 운영체제 맞아요. 여러분들 뭐 음악 들으면서 문서 작성할 수도 있고, 뭐 음악 들으면서 뭐 할 수도 있고, 게임하면서 뭐 할 수도 있고, 동시에 여러 작업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다중 작업 운영 체제예요. 근데 윈도우즈는 단일 사용자 운영 체제예요. 단일 사용자. 그러니까 하나의 운영 체제 가지고는 하나의 사용자밖에 쓸 수가 없어요.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유닉스는 하나의 운영 체제로 여러 사람이 쓸 수가 있는 다중 사용자 운영 체제라고요. 이게 유닉스의 특징이에요. 알겠어요? 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유닉스의 또 하나의 특징은 하이 레벨 프로그래밍 언어인, 그러니까, 고급 언어를 얘기해요. 고급 언어인 C 언어로 되어 있어요. C 언어. 알았죠? 이게 바로 유닉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유닉스 특징 알아두세요. 유닉스는 다중 사용자, 다중 작업 운영 체제라는 것. 알았죠? 자, 그리고 고급 언어인 프로그래밍 언어인 C 언어로 돼 있다라고 하는 거. 요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운영체제 중에 리눅스라고 하는 운영체제가 있어요. 리눅스. 펭귄 그림이 대표적인 그림인데, 자, 리눅스라고 하는 운영체제가 있는데, 자, 요것도 우리 윈도우즈와 같은 운영체제예요. 그러니까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운영체제인데, 이 리눅스는 특징이 이거예요. 오픈소스 오퍼레이팅 시스템. 공개되어 있는 소스가 공개되어 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이 소스를 참여해서 주기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 리눅스의 특징 그러면 오픈 소스 오퍼레이팅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 요거 알아두시면 돼요. 공개되어 있어요. 여러분 윈도우즈 소스는 공개되어 있어요? 공개되어 있지 않았어요? 공개되어 있지 않아요.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그거를 공개하지 않고 어때요? 우리가 윈도우즈를 쓰려면 어때요? 돈 주고 사야 되죠? 근데 리눅스는 그런 게 아니라 오픈 소스가 공개되어 있어요. 그래서 얘는 무료로 배포돼요. 자유롭게 배포된다. 이게 이제 무료로 배포된다는 얘기예요. 무료. 알았어요? 자, 특징이 오픈 소스 공개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리눅스 토발즈가 대부분 개발했다.
뭐 이런 내용이 특징이 되겠고, 자, 그래서 리눅스 특징 그러면 소스가 공개되어 있는 운영체제다. 요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어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는데, 자, 여러분들 우리 첫 번째 과목을 했던 알고리즘이 뭐였는지를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그래서 쭉 읽어보시는데, 자, 요 부분을 한번 볼까요? 자, formula or set of step. 그러니까 어떤 집합의 단계의 집합 또는 공식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뭐를 위해서 특정 문제를 solving 해결하기 위한 어떤 특정한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단계의 집합이나 공식을 우리가 알고리즘이라고 하더라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문제가 알고리즘이라는 게 그거였잖아요. 뭐뭐를 구해라. 뭐뭐를 구해라. 뭐 이렇게 문제가 주어지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처리 과정을 우리가 이렇게 약속된 순서로 해서 처리 과정을 이렇게 쭉 나열을 해보잖아요. 또 그래서 처리 과정을 또 반복하기도 하고, 그죠? 이렇게 처리 과정을 순서대로 나타내거나, 어떤 처리하는 데 필요한 공식,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하느냐? 알고리즘이라고 하더라. 이거죠. 알고리즘. 알았어요? 그래서 특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단계 집합이나 공식. 그러면 알고리즘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스트럭처 프로그래밍이라 그래서 구조적 프로그래밍, 구조화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구조화 프로그래밍. 구조화. 자, 이건 뭐냐면, 자, 과거에는 우리가 프로그램을 만든다. 그러면 프로그램을 이렇게 하나의 한 덩어리로 만들었어요. 이렇게 한 덩어리로. 한 덩어리로 만들었던 것을 이렇게 처리하는 단위 프로그램으로 나누어서 작성을 하는, 이렇게 나누어서 이게 이제 단위 프로그램이에요. 단위 프로그램. 또는 모듈이라고도 하죠. 모듈. 이렇게 처리하는 작은 단위 프로그램으로 해서 나누어서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는 거, 이거를 구조화 프로그래밍이라고 해요. 구조화 프로그래밍. 그래서 이렇게 나누어서 작성을 하다 보면 이렇게 이 하나의 통째로 하나로 해서 작성을 하게 할 때는 일단은 전체적인 것을 쭉 다 봐야 이게 어떤 내용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지만, 자, 이 구조화 프로그램에서는 이렇게 하나하나 처리 과정에 따라서 나누다 보니까 이 부분은 뭐 하는 부분, 이 부분은 뭐 하는 부분, 이 부분은 뭐 하는 부분. 그래서 이해하기가 용이했어요. 그 다음에 수정도 용이하고. 그래서 이런 그 이점에 의해서 이렇게 처리하는 단위 프로그램으로 나누어서 작성을 하는 거, 이거를 구조화 프로그램이라 그래요. 알았죠? 이렇게 처리하는 단위 프로그램으로 나누어서 작성을 하는 것을 구조화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 이 구조화 프로그램은 크게 세 가지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순차 구조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하나가 단위 프로그램인 거예요. 처리하는 과정. 그래서 A 끝나면 B하고 B 끝나면 C하고 와서 순차적으로 나타내는 순차 구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조건을 제시를 해서 이 조건에 따라서 A를 하든지 B를 하든지 선택하게 하는 구조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조건을 제시를 해서 이 조건을 만족하는 동안 또는 만족할 때까지 어떤 특정한 부분을 반복하게 하는 반복의 구조가 있고요. 그래서 구조화 프로그램은 이렇게 크게 순차 구조, 선택 구조, 반복 구조, 이렇게 세 개의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알았어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문장. 자, 여기까지가 이제 컴퓨터 프로그래밍과 수정을 쉽게 할 수가 있다. 그런 내용이고, 자,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런 구조화 프로그램은 세 가지 종류의 형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순차 구조, 시퀀스 타입. 순차 구조. 자, 그 다음에 컨디션 타입. 여기 이제 조건. 자, 그 다음에 이터레이션이라고 하는 거. 요게 이제 반복이고요. 반복.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순차, 선택, 반복. 세 가지 구조를 가지고 있는 형태. 이거를 구조화 프로그래밍.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기본적으로는 이해와 수정이라든지 이런 거를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나누어서 작성을 하는 그런 프로그래밍 구조를 구조화 프로그래밍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에 보면은 이제
C 언어에 대한 문제인데, 자, C 언어는 요거 알아두시면 돼요. 고급 프로그래밍, 하이 레벨, 고급 프로그래밍 랭귀지다. 이게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 쓰는 언어예요, 언어. 그래서 고급 하이 레벨, 고급 프로그래밍 언어. 그러면 대표적으로 C 언어, 요거 알아두시면 돼요, C 언어. 알았죠? C 언어. 자, 그리고 이 C 언어는 이제 참고로 보면 데니스 리치하고 브라이언 커니언에 의해서 개발된 이 고급 프로그래밍 언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C 언어 그러면 고급 프로그래밍 언어 요거 알아두세요. 알았죠? 자, 그리고 이 C 언어의 기타 어떤 특징, 우리가 이제 특징을 얘기를 하자면 확장성 또는 이제 이식성이라고 돼요. 이식성. 그러니까 어느 프로그램이든지 쉽게 갖다 붙여서 우리가 응용해서 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호환이 좋아요. 어느 프로그램이든지 간에 쓸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어요. C 언어의 특징. 알겠죠? 자, C 언어 그러면 하이 레벨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 쓰는 언어. 알았어요? 고급. 자,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UML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어요. UML. 자, 이것도 언어입니다. 언어. 랭귀지. 언어인데, 자, 통합 모델링 언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이 UML이라고 하는 언어는요, 특징이 이거예요. 객체 지향 분석과 설계를 위한 통합 언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객체 지향. 자, 객체 지향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하나 자체가 어떤 특별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단위 프로그램. 그래서 누구나 보면 딱 구분이 될 수 있는 그런 걸 객체 지향이라고 하는데, 그런 객체 지향 프로그램을 작성을 한다든지 분석을 한다든지 설계를 한다든지 할 때 쓰는 통합 언어라고요. 뭐가? UML이라고 하는 게요. 자, 그래서 UML의 내용을 읽어보니까, 자, UML은 범용의 표기 언어다 이거죠. 범용의 표기 언어. 자, 그리고 명확하게 하고 시각화하게 한다 이거죠. 뭐를? 복잡한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복잡한 소프트웨어나 자, 그리고 이제 특별히 또 대규모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이게 바로 객체 지향 프로젝트, 객체 지향을 의미를 해요. 그래서 객체 지향 프로젝트나 또는 복잡한 소프트웨어를 시각화하고 명확하게 하는 범용의 표기 언어를 우리가 UML이라고 하더라 이거죠. 알았어요? 자, 여기서 이제 특징적인 단어 그러면 오브젝트 오리엔티드라고 하는 거. 이거 객체 지향이에요. 이게 객체 지향. 알겠죠? 그래서 객체 지향 프로젝트나 또는 복잡한 소프트웨어를 명확하게 하고 그다음에 시각화해 준다 이거죠. 명확하게 하고 시각화하기 위한, 시각화한다는 얘기는 이제 이해하기 쉽게 한다는 얘기예요. 시각화해 줌으로 해서, 자, 그렇게 하기 위한 범용의 표기 언어, 이거를 UML 이렇게 얘기하더라 이거죠. 됐죠? 자, 그 다음에 HTML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는데, 자, 요거는 이제 하이퍼텍스트 문서라고 하는 것을 우리 웹페이지 보면 이렇게 어떤 문구나 어떤 단어가 있고 이 단어의 마우스로 선택할 수 있게끔 해서 여기를 누르면 또 다른 페이지로 이렇게 연결하고 하는 거. 이렇게 문서와 문서들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 이게 하이퍼텍스트예요. 그래서 이런 하이퍼텍스트 마크업 만들 수 있는, 하이퍼텍스트 문서를 만들 수 있는 언어죠. 언어.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이 HTML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여러분들 인터넷상에서 보는 이 웹페이지 있잖아요. 페이지. 화면에 보면 인터넷을 실행시켰을 때 보여지는 이 하나의 페이지. 이 하나하나의 페이지를 만들기 위한 기본 언어예요. 기본 언어. 알겠어요? 자, 그래서 지문을 읽어보면요. 자, HTML은 set of markup symbol. 그러니까 마크업 심볼 또는 코드의 집합이다 이거죠. 그러면 뭐를 하기 위한 이런 집합이냐? 자, 여기 중요하네요. HTML은 저작 언어다 이거죠. 뭐를 하기 위한 저작 언어냐? 자, 생성을 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그럼 뭘 생성을 하느냐? 월드와이드 웹 문서. 그러니까 월드와이드 웹이라고 하는
월드와이드 웹이 여러분들 우리 인터넷상에서 주소 쓸 때 www. 그다음에 co.kr 이런 식으로 해서 앞에 www 이렇게 W 3개 쓰잖아요. 이게 뭐의 약자냐면 이 월드와이드 웹의 약자예요. 이 앞에 있는 W 이 3개를 쓴 거예요. 알았죠? 그러니까 월드와이드 웹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인터넷상에서 통용이 되는 이 문서 이러한 문서를 우리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하나의 규약이거든요. 그러니까 월드와이드 웹 문서 그러면 이 웹페이지 여러분들이 인터넷 실행시켰을 때 보는 이 웹페이지 있죠. 화면 이 웹화면 그러니까 이 웹페이지 웹화면 웹 문서를 생성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저작 언어다 이거죠. 뭐가? HTML이. 알았어요? 자, 그래서 HTML이라고 하는 용어. 자, HTML은 기본적으로 월드와이드 웹 문서, 도큐먼트 문서를 생성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저작 언어입니다. 알겠죠?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XML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요것도 역시 웹페이지를, 웹화면을, 웹화면을 만들기 위한 언어의 언어. 알았죠? 자, 신기술 동향에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그래서 웹페이지를 만들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쓰는 HTML이 있고, 근데 이게 이제 아주 기본적인 언어라서 이거를 좀 더 다양한 기능을 부과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SGML이라고 하는 언어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는 다양한 기능을 갖추고 있는데 얘가 너무 사용하기가 번거로워, 복잡해. 그래서 요거를 좀 더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 그 뒤에 이 장점만을 혼합해서 만든 게 XML이라 그랬잖아, XML. 자, 그래서 보니까 XML은 SGML의 축소 버전이 돼요. 축소 버전. SGML이 너무 사용하기가 어렵고 하니까 그걸 축소한 버전이래요. 축소한 버전이고, 자, 그 다음에 이 XML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 SGML을 사용하기 쉽게 했으면서 또 자신만의 태그를 만들어서 사용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게 특징이었거든요. 자, 그래서 그 내용이 나와요. 뭐가 나오냐면 이 사용자 자신만의 태그를 만들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그 기능을 가지고 있더라 이거죠. 뭐가? XML이. 알았죠? 자, 그래서 XML을 나타내는 의미로는 자, 일단 SGML의 축소 버전이고요. 그 다음에 이 자신만의 태그를 만들 수 있도록 허락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게 XML의 특징입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WML이라고 하는 게 있네요. 자, 요것도 역시 언어입니다. 언어. 자, 그래서 무선 마크업이라고 하는 건 이제 생성한다. 이런 얘기인 게 생성할 수 있는 언어. 자, 그래서 이 WML이라고 하는 것도 언어인데, 이 WML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의미 자체에서도 보면 무선이잖아요. 그래서 이 WML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뭐를 얘기하냐면, 여러분들 휴대폰이나 이런 데서 쓰는 무선 단말기에서 무선으로 전송하기 위해 사용되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우리가 WML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무선 단말기, 뭐 휴대폰이라든지 이런 무선 단말기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무선 단말기에서 무선으로 정보를 전송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그러니까 유선으로 전송이 되는 자료, 그 다음에 무선을 통해서 전송이 되는 어떤 프로토콜, 규약 이런 게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무선을 통해서 전송하는 그런 그런 내용들을 만들기 위해서 사용되는 언어를 우리가 WML이라고 해요. WML. 자, 그래서 WML은 WAP라고 하는 것을 기반으로 한대요. WAP를 기반으로 하는 프로그래밍 언어가 바로 WML이에요. WML. 무선으로 이 무선 단말기로 이 정보를 주고받기 위한
내용을 작성하기 위해 쓰는 프로그래밍 언어가 WML인데, 그러면 WAP를 기반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이 WAP라고 하는 것은 무선 통신을 하기 위한 무선 통신 규약이라고 보시면 돼요. 무선 통신을 하기 위한 규약. 그러니까 무선 통신을 하기 위한 규약을 기반으로 해서 프로그래밍을 작성을 하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WML이라고 하더라. 무선 통신을 규약으로 하기 때문에 이 무선 통신을 통해서 전달할 수 있는 내용을 작성할 때 쓰는 프로그래밍 언어가 되는 거죠. 알았죠? 자, 그래서 WML이라고 하는 것은 무선 통신 규약을 기반으로 해서 무선 통신으로 정보를 제공할 때 쓰는 그러한 정보를 생성하기 위한 프로그래밍 언어가 WML이다. 알았죠? 자, 그 다음에 DDL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네요. 자, DDL. 자, 이 DDL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먼저 좀 말씀을 드리자면, 자, 제가 우리 그 앞에서 말씀드리면 이렇게 램이라고 하는 게 있으면요, 이 램에 수행하는 데서 필요한 것을 이렇게 가져온다 그랬죠. 그런데 이 수행을 예를 들어서 어떤 하나의 프로그램을 수행을 해요. 뭐 한글이면 한글, 엑셀이면 엑셀, 또는 동시에 같이 수행할 수도 있고, 그러면 이 수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프로그램이 이 램으로 와야 되는데 이 프로그램의 용량 자체도 어때요? 크단 말이에요. 그러면 프로그램을 여러 개를 실행시킨다 라고 했을 때 이 모든 프로그램의 용량을 다 포용할 수 있는 큰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이 램의 용량이 한정이 돼 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걸 가져올 때 어떻게 가져오냐면 프로그램을 이렇게 나누어요. 나누어. 그래서 이 나누어서 지금 당장 필요한 것들만 이렇게 램에 가져오고 하는데, 이 나누어진 이거 하나하나를 우리가 페이지라고 해요. 페이지. 그러면 이렇게 나누었을 때 이 페이지와 페이지들을 서로 연결해주는 매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연결을 하기 위한 기술을 우리가 DDL이라고 해요. DDL. 연결해주기 위한. 이렇게 나눠진 것들을 서로 연결해줘야 순차적으로 가져오고 또 다른 프로그램과 혼동이 되지 않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다이나믹 링크 라이브러리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동적으로 해서 이 서로 연결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을 우리가 DDL이라고 하거든요. DDL. 자, 그래서 여기 읽어보면, 자, 라이브러리다 이거죠. 그럼 뭐에 대한 라이브러리냐? 실행 가능한 기능 또는 윈도우즈 응용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이터. 자, 그러니까 윈도우 응용 프로그램에서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나 실행 가능한 기능들의 라이브러리, 묶음. 그렇게 해서 묶어놓음으로 해서 서로를 연결할 수 있도록 하는 거, 그거를 DDL이라고 해요. DDL. 알았어요? 자, 그래서 다시 실행 가능한 기능이나 윈도우즈 응용 프로그램에서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들의 라이브러리. 알았죠? 이거를 DDL이라고 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은 소스 프로그램. 자, 소스. 그러니까 원본 프로그램이에요. 원본 프로그램. 자, 소스, 원본 프로그램. 그러니까 이 소스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프로그래머가 있죠.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는 프로그래머가 뭐 C 언어면 C 언어, 그 다음에 뭐 비주얼 베이직이면 비주얼 베이직, 이런 어떤 특정한 언어를 이용을 해서 작성한 원본 프로그램을 소스 프로그램이라 그래요. 소스 프로그램. 자, 그래서 소스 프로그램은 프로그래머가 작성한 거다 이거죠. 자, 특정한 프로그래밍 언어로 프로그램을 작성한 거다 이거죠. 알았어요? 자, 특정한 프로그래밍 언어를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작성한 거다 이거죠. 알았죠? 그래서 이렇게 작성된 프로그램을 소스 프로그램이라고 하더라 이 말이에요. 알았어요? 그래서 금방 얘기한 것처럼 어떤 프로그래머가 C 언어가 됐던 비주얼 베이직이 됐던 여러 가지 언어를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작성을 했어요. 이 작성한 프로그램을 우리가 원본 소스 프로그램이라고 하더라 이 말이에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플로우 차트, 순서도라고 하는 게 있네요. 자, 순서도. 여러분 앞에서 우리 알고리즘 과목에서 계속 봐왔던 뭐 이렇게 시작해서 어떤 변수나 또는 배열 선언하고 그 다음에 처리 기호 나오고 또 뭐 어떤 처리 기호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조건에 의해서 이 조건을 만족하냐 만족하지 않냐에 따라서 어떤 또 특정한 부분을 뭐 반복하기도 하고 또 전체를 뭐 반복하게 하고 뭐 이렇게 해서 너 뭐 나중에 뭐 출력하고 뭐 끝내고 했던 거 있잖아요.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바로 순서도잖아요. 순서도. 그러니까 순서도는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리즘 과목에서 봤던 이런 순서도는 어때요? 이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건 처리 과정이라고 그랬죠.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처리 과정. 그래서 그 처리 과정을 이렇게 약속된 기호로서 나타낸 게 바로 순서도잖아요. 순서도. 맞죠? 자, 그래서 읽어보면, 자, 순서도는 타입 오브 다이어그램, 그러니까 도형 형태로 나타낸다 이거죠. 도형 형태로. 알았어요? 자, 그러면 뭐를 도형 형태로 나타내냐면, 자, 알고리즘, 그 다음에 작업의 흐름 또는 프로세스 처리 내용. 그러니까 알고리즘, 그 다음에 뭐 작업 흐름, 그 다음에 또는 처리 내용, 프로세스 이러한 것들을 약속된 어떤 기호로 나타내는 형태다 이거 말이에요. 순서도는. 알았죠? 자, 그래서 순서도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버그. 자, 버그라는 용어도 뭐 일상적으로 우리가 컴퓨터를 쓰면서 많이 들어봤던 그런 용어일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버그라고 하는 것은 에러나 결합인더라 이거죠. 에러나 결합. 에러나 결합. 어디에서?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에서 볼 수 있는 에러나 결함. 이걸 뭐라고 해요? 버그라고 하죠. 버그. 문제점. 맞죠? 에러나 문제점. 자, 이걸 버그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은 디버깅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디버깅. 자, 디버깅이라고 하는 것은 이 프로세스에서 이 파인딩 버그. 그러니까 뭐예요? 오류를 찾는 거. 이거를 디버깅이라고 하죠. 디버깅. 그러니까 우리 앞에 알고리즘 과목에서 공부를 하고 문제를 풀었으면 이거를 다시 검토를 해보라 그랬죠. 이 검토를 뭐라고 그래요? 디버깅이라고 디버깅. 이게 바로 디버깅 아니에요, 디버깅. 그죠? 그러니까, 처리 과정상에서, 처리 내용상에서 오류를 찾는 것. 이걸 뭐라고 하느냐? 디버깅이라고 하더라고요. 디버깅. 알았죠? 자, 그 다음에 Language Translation Program이라고 그래서 언어 번역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언어 번역 프로그램. 자, 이것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언어 번역 프로그램. 자, 그래서 이 언어 번역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자, 컴퓨터 프로그램이에요. 컴퓨터 프로그램인데, 어떤 컴퓨터 프로그램이냐면, 자, 변환해주는. 이게 뭐를 변환해주냐? 프로그램 write in a given programming language. 그러니까, 주어진 프로그래밍 언어로 작성된 프로그램을 변환해주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우리가 언어 번역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여기서 이제 주어진 프로그래밍 언어 그러면 예를 들면 뭐 C 언어가 됐던 뭐 비주얼 베이직이 됐던 뭐 코볼이 됐던 여러 가지 프로그래밍 언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프로그래밍 언어 그런 프로그래밍 언어를 이용해서 작성한 이 프로그램을 변환해주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우리가 언어 번역 프로그램이라고 해요. 자, 여러분들 그러니까 앞에서 소스 프로그램 있죠? 원본 프로그램이 있으면 이건 이제 프로그래머가 작성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프로그램을 실제로 실행하는 것은 누가 실행을 해요? 실행은 누가 해요? 기계가 한단 말이에요. 기계가. 그죠? 그러면 이 원본, 이거는 이제 사람이 알아볼 수 있는 형태의 문자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실행하는 건 기계인데, 기계는 직접적으로 이 내용, 이 문자 자체를 알 수는 없어요. 그럼 어떻게? 이진수로, 즉, 기계어로 바꿔줘야만 이 기계가 처리를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원본 프로그램을 기계가 처리할 수 있도록 번역을 해줘야 돼요. 그게 바로 언어 번역 프로그램이에요. 알았어요? 무슨 말인지? 자, 그래서 원본 프로그램을 기계가 처리할 수 있도록 번역해주는
주어진 어떤 프로그래밍 언어로 작성을 했을 때 그 작성된 프로그램을 번역해주는, 변환해주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우리가 언어 번역 프로그램이라고 하더라. 이런 얘기죠. 알았죠? 자, 그리고 여기 보니까 이런 언어 번역 프로그램의 종류로는 뭐 어셈블러라든지 컴파일러라든지 인터프리터라고 하든지 이런 것들이 바로 언어 번역 프로그램의 종류들입니다. 알았죠? 이게 바로 언어 번역 프로그램이에요. 어셈블러, 컴파일러, 인터프리터 이런 것들이요. 알겠죠? 자, 그래서 그 밑에 어셈블러 나오네요. 어셈블러. 이 언어 번역 프로그램이라 그랬잖아요. 어셈블러가. 자, 그래서 어셈블러라고 하는 것은 프로그램 that translate, 그러니까 변환해주는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뭐로 작성한 프로그램을 변환해주는가 하면 어셈블리라고 하는 언어가 있어요. 또 그러니까 어셈블리 언어로 작성된 프로그램을 변환해주는 프로그램을 어셈블러라고 하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프로그래밍 언어에도 보면 여러 가지가 언어가 있어요. 뭐 C 언어도 있고, 뭐 코볼이라고 옛날에 코볼이라는 것도 있고, 그다음 뭐 비주얼 베이직도 있고, 그다음에 여기처럼 어셈블리어라고 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언어가 있는데 이 어셈블리 언어라고 하는 걸로 작성을 했을 때 이 어셈블리 언어를 이용해서 작성한 프로그램을 번역해 주는 게 바로 어셈블러란 말이에요. 어셈블러. 알았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사람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서로 대화를 하려고 해요. 근데 나는 영어를 하나도 못해. 이 사람은 우리말을 하나도 몰라요. 그러면 서로 대화를 하려면 뭐를 해줘야 돼요? 통역을 해줘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통역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언어 번역 프로그램이란 말이에요. 알았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우리나라 사람이 중국 사람하고 얘기를 하려고 해요. 근데 난 중국어 하나도 모르고 이 사람도 한국어 하나도 몰라요. 그러면 뭐를 잘하는 사람이 통역을 해주면 돼요. 중국어를 잘하는 사람이 아까는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통역을 해주면 되고 이번에는 중국어를 잘하는 사람이 통역을 해주면 될 거 아니에요. 자, 이번에는 예를 들어서 뭐 가나 사람하고 대화를 하려고 해요. 그러면 내가 가나말을 모르고 그런다고 했을 때 서로 대화를 하려면 그러면 가나어를 잘하는 사람이 뭐 영어가 됐던 가나어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통역을 해주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누구하고 어느 나라 사람하고 대화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 통역해주는 그 사람의 능력도 바뀌어져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프로그래밍 언어가 여러 가지가 종류가 있는데 이 여러 가지 언어 중에서 내가 만약에 어셈블리 언어라고 하는 게 있다고요. 알았어요?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 중에서 기계어에 가장 가까운 언어가 어셈블리 언어예요. 그래서 이 어셈블리 언어로 프로그램을 작성을 했을 때 그거를 변환해주는 프로그램이 바로 어셈블러다 이 말이죠. 알았죠? 자, 그래서 어셈블러라든지 컴파일러, 인터프리터도 각각 역할이 있어요. 알았죠? 이 컴파일러라고 하는 것은 이제 C 언어라든지 코볼 이런 언어로 작성된 프로그램을 번역해주는 게 컴파일러예요. 그 다음에 인터프리터라고 하는 건 또 언어 중에 보면 베이직이라고 하는 언어가 있어요. 베이직이라는 언어로 작성된 프로그램을 번역해주는 게 인터프리터고 그래요. 알았죠? 자, 그래서 어셈블러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바로 이 언어 번역 프로그램 중에서 컴파일러 나오네요. 컴파일러. 자, 컴파일러도 역시 언어 번역 프로그램인데, 자, 이 컴파일러는 오브젝트 프로그램을 생성을 해준대요. 오브젝트 프로그램. 자, 이 오브젝트 프로그램 요거를 우리가 이제 목적 프로그램이라고 하죠. 목적 프로그램. 그럼 이 목적 프로그램이 뭐냐면, 자, 우리가 여러 가지 뭐 C 언어가 됐던 코볼이 됐던 이런 프로그래밍 언어를 이용해서 작성한 소스 원본 프로그램이 있어요. 소스 프로그램. 그러면 이 소스 프로그램이 있으면 이거를 기계가 처리할 수 있도록 기계어로 바꿔주는 거. 이게 바로 뭐예요? 이 변환 과정이 이게 바로 언어 번역 프로그램에 의해서 변환이 된단 말이에요. 알았죠? 그러면 이 기계어로 바꿔진 프로그램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프로그램이.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소스고 언어를 번역하면 번역한 결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기계어로 바꿔진 상태. 이게 바로 목적 프로그램이에요. 이게.
이게 바로 목적 프로그램. 알았죠? 이 소스가 있으면 이 소스를 이제 언어 번역 프로그램들에 의해서 번역을 했으면 그 기계어로 바꿔진 상태 결과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기계어로 바꿔진 프로그램. 이게 바로 목적 프로그램이라고. 이게 바로 목적 프로그램. 그래서 컴파일러는 이런 목적 프로그램이 생성이 돼요. 알았죠? 자, 그리고 앞에 인터프리터라고 하는 게 있다 그랬죠? 언어 번역 프로그램 중에서 이 인터프리터라고 하는 것은 목적 프로그램이 없어요. 안 만들어져요. 그게 이제 차이점이고, 자, 그래서 컴파일러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목적 프로그램이 만들어진다라는 거 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C라든지 코볼, 이런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서 프로그램 언어를 이용해서 작성한 프로그램 원본을 번역해 주는 게 바로 컴파일러라고요. 컴파일러. 알았어요? 어셈블리 언어로 프로그램을 작성하면 어셈블러가 C 언어라든지 코볼이라든지 이러한 고급 언어로 프로그램을 작성하면 컴파일러가 번역을 해줘요. 알았죠? 자, 그래서 그런 차이점 봐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DBMS. 자, DBMS,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이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해주는 시스템. 이 DBMS가 뭐예요? 그러니까. 자, 예를 들어서 데이터베이스가 이렇게 있어요. 데이터베이스가 있는데, 사용자가 이 데이터베이스를 직접 접근해서 우리가 쓰는 게 아니라 그랬죠. 중간에 뭐를? 사용자가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중개 역할을 해주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DBMS라고 그랬잖아요. DBMS. 그래서 사용자가 데이터베이스 내용을 이용할 수 있도록 또 수정할 수 있도록 검색할 수 있도록 중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DBMS다라고 했죠. 맞아요. 그래서 DBMS의 기능에 보면 뭐 정의 기능, 만드는, 그 다음에 조작 기능, 이용하는 기능, 그 다음에 제어하는 기능, 뭐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랬고요. 그죠? 자, 그래서 DBMS는 자, 프로그램의 집합인데 어떤 프로그램의 집합이냐?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정보를 자, 저장하고 수정하고 익스트랙트 추출 즉 검색이죠.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의 정보를 저장하고 수정하고 검색할 수 있도록 하는 이 프로그램의 집합 이거를 뭐라고 하냐? DBMS라고 하더라 이거죠. 알았죠? 그래서 DBMS는 데이터베이스와 사용자 간의 중개 역할을 해준다고요. 이런 기능 등을 하면서 됐죠? 자, 그 다음에 ODBC라고 하는 용어가 있어요. 자, 이 ODBC는 우리 실기에 데이터베이스 할 때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던 그런 내용인데, 자, 이 ODBC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개방형 데이터베이스 접속성이다라고 해서 윈도우즈 응용 프로그램에서 다양한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에 접근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한 표준 개방형 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 규격이다라고 했죠. 그래서 어떤 응용 프로그램에 쓰든지 간에 뭐 엑셀이 됐던 액세스가 됐던 그 외에 어떤 응용 프로그램에 쓰든지 간에 데이터베이스에 관계없이 연결할 수 있도록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인터페이스 접속 규격. 자, 그래서 ODBC에 대한 내용을 정리한 내용은 자, 이 부분 있죠. 자, 어떤 DBMS에 관계없이 어떤 DBMS든지 간에 관계없이 데이터를 조절하는 그러니까 데이터를 조절하는 데이터를 관리하는 데이터를 조절하는 어떤 DBMS든지 간에 여의치 않고 개의치 않고 어떤 응용 프로그램의 데이터든지 접근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요거를 우리가 ODBC라고 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됐죠? 자, 그래서 한번 정리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인스턴스라고 하는 용어가 있어요. 자, 인스턴스라고 하는 건 이런 겁니다. 자, 먼저 말씀드리면, 자, 이와 같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가 있다라고 했을 때, 자, 어느 시점까지 입력된, 또는 저장된 데이터의 집합.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현재 시점까지 해서 관계 데이터베이스에 이렇게 3명의 데이터가
저장이 되었다라고 하면 이 저장된 이 데이터의 집합, 순수한 이 데이터의 집합, 이거를 우리가 인스턴스라고 해요. 인스턴스. 알았어요? 자, 그래서 자, 여기 보면 이제 그런 얘기가 있죠. 자, 보면 자, 데이터베이스 안에 특정 시점까지 특정 시점까지 저장된 데이터베이스 안에 있는 이 데이터의 조합, 데이터의 집합, 이거를 우리가 인스턴스라고 하더라 이거죠. 알았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 시점까지 해서 이렇게 3명에 대한 자료가 입력이 되었다. 데이터가 있다. 그러면 이 데이터의 집합, 이걸 우리가 인스턴스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SQL이라고 하는 용어 나왔죠? SQL. 자, 여러분들 SQL, 우리가 구조적 지리라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공부하면서 요거 많이 보셨죠? 자, 그래서 SQL은 이니셜이래요. 뭐의 이니셜이냐? Structure Query Language, 구조적 지리어. 앞에 SQL, 요걸 따서 우리가 SQL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죠. 자, 그리고, 이거는, 이 SQL은 스탠다드 랭귀지, 기본이 되는 언어대요. 릴레이셔널 데이터베이스,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 기본이 되는 언어다 이거죠. 알았어요? 이게 바로 SQL이죠. 그래서 우리 SQL에서 정의어, 조작어, 제어 이렇게 3가지 해서 쭉 여러 가지를 또 배웠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비절차적 프로그래밍 언어다 이런 얘기예요. 알았죠? 비절차적. 자, 그래서 Structure Query Language, 요거의 약어이면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의 기준이 되는 언어. 그리고 비절차적 프로그래밍 언어를 우리가 SQL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DDL 나왔네요. DDL. 자, 데이터 정의어죠, 정의어. 자, 그래서 DDL은 Computer Language for Defining Data Structure. 그러니까, 데이터의 구조를 생성하는 그런 컴퓨터 언어다, 이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 정의어라고 하는 게 데이터베이스에서 필요한 어떤 구조라든지 테이블, 스키마, 인덱스, 뷰 이런 것들을 생성할 때 쓰는 언어가 바로 DDL이라고 그러죠. DDL. 맞죠? 그래서 DDL에 대한 설명이고요. 자, 그다음에 이런 거 말고 그다음에 DML 있죠. 조작어. 그리고 DCL도 있고요. 제어. 자, 그래서 이런 것들 DDL, 그다음에 DML, DCL 이런 것들을 우리가 SQL이잖아요. SQL. 맞죠? 자, 그 다음에 해싱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는데, 자, 이 해싱이라고 하는 것은, 자, 여기 쭉 보니까 기억장치의 주소에 다이렉트 액세스, 직접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키. 자, 그러니까 기억장치가 있으면 우리가 이제 순차 처리가 있고 기억장치에 접근할 때요. 그 다음에 직접 처리가 있거든요. 직접 접근. 자, 그러면 이제 순차 접근은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찾아가는 거고요. 직접 처리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곳 한 번에 이렇게 찾아가는 거거든요. 한 번에. 그러면 이렇게 직접 접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바로 해싱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해싱. 직접 접근할 수 있도록 주소를 계산해주는 함수라고 그랬죠. 이게. 함수. 해싱. 생각나요? 자, 그래서 해싱이라고 하는 것은 기억장치의 주소에 직접 접근할 수 있도록 해주는 키, 이거를 우리가 해싱이라고 하더라. 이거죠. 해싱. 됐죠? 자, 그 다음에 MIS라고 하는 거 있어요. MIS. 매니지먼트 인포메이션 시스템의 약자. 그래서 경영정보 시스템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는데, 자, 이 MIS라고 하는 건 이런 거예요. MIS라고 하는 것은 조직이나 기업의 관리자들이 관리 업무와 의사결정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보를 자동화한 시스템을 우리가 MIS라고 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관리자들의 관리 업무와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컴퓨터에 모아놓은 자동화한 시스템. 이거를 MIS라고 해요. MIS. 그래서 경영정보 시스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지문을 보면요.
컴퓨터를 기반으로 하는 시스템이다 이거죠. 컴퓨터를 기반으로 하는 시스템. 자, 그리고 관리자들에게 제공된대요. 관리자들에게 제공된다 이거죠. 자, 뭐가 제공이 되냐면 조직하고, 자, 그 다음에 평가하고, 그 다음에 효율적인 운영을, 그러니까 그들의 부서에 대한 조직과 평가, 그 다음에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관리자들에게 제공이 되는 컴퓨터를 기반으로 하는 시스템을 우리가 경영정보 시스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았죠? 자, 그 다음에 BMP, 우리가 비트맵이라고도 하는데요. 자, 이 BMP 또는 뭐 비트맵, 자, 요거는 이제 그래픽 이미지 형식이에요. 그래픽 이미지의 하나의 형태라고, 이미지의 한 형태. 자, 그래서 여기 보면 레스터 그래픽, 그러니까 레스터 이미지를 표현하기 위한 포맷 이미지 형식, 이걸 우리가 BMP라고 해요. BMP. 자, 그러면 레스터 이미지라고 하는 거, 자, 우리가 레스터 이미지라고 하는 거, 자, 이 레스터 이미지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를 얘기하냐면 작은 점들로 구성된 이미지를 우리가 레스터 이미지라고 하죠.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확대를 하게 되면 작은 점들로 이렇게 이런 점들을 우리가 이제 픽셀이라고 하는데 확대를 해보면 이렇게 작은 점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미지가. 숫자 같은 경우도 보면 숫자 2다 그러면 이렇게 점으로 이렇게 나타내는 거. 그래서 요거 하나하나를 이제 우리가 픽셀이라고 하는데, 이와 같은 픽셀 점들로 구성이 된 이미지를 레스터 이미지라고, 레스터 이미지. 그래서 이러한 레스터 이미지를 표현하는 이미지 형식을 우리가 BMP 또는 비트맵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픽셀. 바로 나오네요. 픽셀. 자, 픽셀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보면은, 자, 싱글 포인트 이너 그래픽 이미지. 그러니까 그래픽 이미지의 하나의 점, 이걸 우리가 픽셀이라고 한다고요. 픽셀. 자, 이미지. 아까도 얘기했죠? 뭐 숫자 2다 그러면 이 2를 이렇게 점들로 해서 구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요거 하나하나 점이 픽셀이 픽셀. 알았죠? 픽셀. 그래서 확대해 보면 이 점들이 보여요. 자, 그래서 이런 점들로 구성한 이미지 형식을 BMP, 비트맵이라고 했고요. 됐죠? 자, 그 다음에 클립보드라고 하는 용어가 있네요. 자, 클립보드. 자, 여러분, 클립보드라고 하는 거.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컴퓨터를 사용하면서 어떤 파일이라든지 또는 파일상의 어떤 특정한 부분, 이거를 뭐 블럭을 찝어서 뭐 복사를 한다든지, 또는 잘라내기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잖아요. 그러면 복사를 해서 내가 원하는 곳으로 붙여넣기를 하잖아요. 붙여넣기. 또는 잘라내기 해서 또 붙여넣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이 복사하고 잘라내고 했던 이 정보를 기억해두는 공간이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클립보드. 임시 기억 공간. 알았어요? 자, 이걸 클립보드라고 하는데, 자, 이 클립보드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파일이나 메모리의 공간이다 이거죠. 특별한 파일이나 메모리의 공간인데, 데이터가 임시로 저장이 되는, 데이터가 임시로 저장이 되는 메모리 공간이나 특별한 파일이다 이거죠. 그래서 복사된 것이 다른 곳으로 붙여넣기, 복사되기 이전에 이 데이터들을 임시적으로 저장하는 이 메모리 공간이나 특별한 파일을 우리가 클립보드라고 하더라 이거죠. 클립보드. 알았어요? 자, 그렇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클립보드 한 예로 잘라내기나 붙여넣기, 이런 등에서 이제 많이 쓰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잘라내서 붙여넣기를 하게 되면 이 잘라낸 내용을 또는 복사를 하면 복사한 내용을 기억을 해둬야 한단 말이에요. 어디에? 그 기억해두는 임시 공간이 바로 클립보드라고 하더라 이거죠. 그래서 이 클립보드는 용량이 적기 때문에 한 번에 한 가지밖에 내용이 저장이 안 돼요. 알았죠? 그래서 클립보드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어서 웹 에디터라고 하는 용어가 있죠. 자, 웹 에디터.
자, 우리 앞에서 보면 인터넷을 실행시켰을 때 보여주는 이 웹페이지 있죠. 이 웹페이지를 이 만들기 위해서 HTML이라든지 또는 뭐 XGML이라든지 또는 XML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언어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웹페이지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복잡한 언어를 모르더라도 웹페이지를 만들 수 있도록 하는 소프트웨어가 있어요. 그게 바로 웹 에디터예요. 웹 에디터. 자, 그래서 지문을 읽어보시면, 자,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 그러니까 응용 소프트웨어다 이거죠. 뭐를 위한? creating 웹페이지. 웹페이지를 생성하기 위한 응용 소프트웨어다 이거예요. 이게 바로 웹 편집기예요. 웹 에디터. 됐죠? 자, 그래서 웹 에디터 용어 봐주시고, 자, 그 다음에 멀티미디어라고 하는 용어가 있죠. 자, 여기서 멀티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여러 개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디어가 여러 개, 미디어의 조합이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쭉 읽어보시면 컨비네이션, 조합이다 이거죠. 뭐에? 서로 다른 컨텐츠 형태들의 조합이다 이거죠. 컨텐츠들의 조합. 자, 이거를 멀티미디어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 텍스트라든지 오디오라든지 뭐 스틸이미지라고 하는 건 정지 이미지. 그러니까 이미지 그냥 단순히 이미지. 애니메이션, 비디오. 그러니까 요거 하나하나는 모노죠, 모노. 하나하나는 모노인데 이런 모든 미디어들을 조합해서 우리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멀티미디어죠. 멀티미디어. 됐죠? 자, 그 다음에 CAD라고 하는 용어 나오네요. CAD. 자, CAD도 주위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그래서 CAD라고 하는 것은 지문상에 보면, 자, 조합. 뭐의 조합이냐?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조합이다 이거죠.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조합. 자, 그 다음에, 엔지니어와 건축가들이 이 가구에서부터 비행기까지 모든 것을 설계할 수 있도록 하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조합을 우리가 CAD라고 하더라 이죠. CAD. 그래서 뭐 집을 짓는다든지 또는 뭐 작은 어떤 그 가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만들고 할 때 설계할 때 사용하는 프로그램이 바로 CAD. 자, 그래서 CAD라고 하는 것은 자, 엔지니어, 기술자나 건축가들이 가구에서부터 비행기까지 모든 것을 설계할 수 있도록 하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조합을 CAD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카피라이트, 저작권이죠, 저작권. 카피라이트. 자, 그래서 요거는 카피라이트라고 하는 것은 오너십, 소유권이다 이거죠. 뭐에 대한? 리스펙티브 워크. 그러니까 이거 무슨 얘기예요? 각자의 작품, 각자의 작업에 대한 소유권. 이거를 카피라이트, 저작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작권.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생산물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러면 내가 이거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을 하는 거죠. 소유권. 그게 바로 뭐예요? 저작권을 나타내더라 이 말이에요. 저작권. 됐죠? 자, 그 다음에 GNU. 우리가 요거를 GNU라고 읽죠? GNU. 자, GNU라고 하는 것은 신기술 동향에서도 나왔었죠. 자, 유닉스라고 하는 운영체제가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유닉스 운영체제와 호환이 되는, 그러니까 유닉스 운영체제 환경에서 수행이 되는 프로그램을 통틀어서 GNU라고 한다 그랬죠. GNU. 자, 그래서 지문을 보면, 자, 유닉스와 호환이 되는 소프트웨어다 이거죠. 유닉스와 호환이 되는 소프트웨어다 이거죠. 자, 그리고 자유 소프트웨어를 파운데이션 토대로 자유 소프트웨어를 토대로 개발된, 그러니까 자유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거, 이거 이제 유닉스를 얘기를 하는 거고, 그거를 토대로 해서 개발이 된 유닉스와 호환이 되는 소프트웨어를 통틀어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GNU라고 하더라. GNU. 알았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컴퓨터 시스템에 관한 용어들을 쭉 살펴봤는데요. 자, 그러면 이와 관련된 기출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 문제를 볼게요. 자, 1번 문제는 사용자의 질의에 대해서 인스턴테이니어스리 즉각적으로 대답하는 컴퓨터 이 처리,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 그러니까 그때그때 바로바로 우리가 질문을 하면 그때그때 바로 처리해 주는 거. 이걸 뭐라고 한다 그랬어요? 실시간 처리. 리얼타임 프로세싱 이렇게 얘기한다 그랬죠. 다른 말로 하면 즉시 처리라고도 얘기하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를 보니까 2번 문제는 자, 무료로 배포되어 있대요. 무료로 배포되어 있는 오픈 소스 오퍼레이팅 시스템을 뭐라고 하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소스가 무료로 공개되어 있는 오퍼레이팅 시스템, 운영체제를 뭐라고 하느냐 이건데, 자, 소스가 공개되어 있는 운영체제, 어떤 운영체제가 있어요? 리눅스가 있죠, 리눅스. 자, 그리고 여기 보니까 리눅스 토발즈에 의해서 개발이 됐다. 이런 내용도 있고요. 자, 그래서 2번의 답은 리눅스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3번 문제는 크래쉬, 충돌이다 이거죠. 두 개의 프로세스 사이에서의 충돌. 자원을 요구하는 두 개의 프로세스 사이에서의 충돌. 자, 그리고 또는 이제 시뮬레이션 상황이다 이거죠. 그러면 어떤 상황이냐면 두 개 이상의 프로세스가 다른 프로세스가 끝나기를 기다리면서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 이러한 상황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요? 교착 상태, 데드락이라고 하죠. 데드락. 자, 그래서 3번은 데드락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4번 문제는 운영체제 한 종류예요. 오퍼레이팅 시스템이니까 운영체제 한 종류인데 멀티 유저, 그러니까 다중사용자, 다중작업 운영체제인 것. 자, 이거 하나밖에 없다 그랬죠? 자, 그리고 하이 언어, 고급 언어인 C 언어로 돼 있대요. 대부분이. 자, 그래서 멀티 유저, 다중사용자이면서 다중작업 운영체제인 것은 유닉스가 있죠. 유닉스. 자, 그래서 4번은 유닉스에 대한 답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문제는 개개인이 개발한 작품에 대한 소유권. 이걸 뭐라고 한다 그랬죠? 카피라이트. 저작권요. 맞죠? 그래서 5번은 카피라이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 문제는 quantity of work. 이게 작업량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의 양, 작업의 양, 처리할 작업의 양, 작업량. 이거를 우리가 영어로는 트루풋이라고 한다. 트루풋. 그래서 6번은 트루풋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7번 문제는 유닉스와 호환이 되는 소프트웨어들을 총틀어서 뭐라고 한다 그랬죠? 유닉스 운영체제 상에서 호환이 되는, 수행이 되는 그런 소프트웨어들을 통틀어서 우리가 GNU라고 한다 그랬죠. GNU. GNU요. 그래서 7번은 GNU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8번은 쭉 읽어보시면 어셈블리 언어로 만들어진 프로그램을 변환해주는 프로그램을 뭐라고 하느냐 이거예요. 어셈블리 언어로 작성된 프로그램을 기계어로 바꿔주는 언어 번역 프로그램. 이게 뭐예요? 어셈블러죠. 어셈블러. 맞죠? 그래서 언어 번역 프로그램의 종류가 쭉 있는데 그 중에서 어셈블리 언어로 작성된 프로그램을 변환해주는 언어 번역 프로그램으로는 어셈블러가 있습니다. 그래서 8번은 어셈블러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9번 문제는 하이 레벨 프로그래밍 언어래요. 하이 레벨 프로그래밍 언어. 자, 그러면 대표적으로 뭐 있어요? C 언어 있죠. C 언어. 고급 언어, C 언어. 자, 그래서 9번은 C 언어에 대한 프로그래밍 언어 중에서 C 언어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됐죠? 자, 그래서 9번은 C 언어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 10번 문제는 쭉 읽어보시니까, 지문을 읽어보면, 이해를 쉽기 위해서,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만든 거고요. 자, 요거의 유형은 순차 형태가 있고요. 순차 형태, 그 다음에 선택, 그 다음에 반복의 구조를 띠고 있는. 그래서 하나의 덩이였던 것을 이해하기 쉽도록, 수정하기 쉽도록 작은 단위 프로그램으로 나누어서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는 것을 우리가 구조화 프로그래밍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10번은 구조화 프로그램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0번 답은 Structured Programming, 요게 구조화 프로그래밍 답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11번 문제를 보니까 오브젝트 프로그램, 목적 프로그램을 생성을 한대요. 목적 프로그램을 생성을 한대요. 자, 그리고 소스 프로그램을 기계어로 바꿔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C 언어고 코볼 이런 게 나오네요. 그러니까 C 언어나 코볼과 같은 고급 언어로 작성된 프로그램을 번역을 해서 기계어로 바꿔주는 언어 번역 프로그램을 우리가 뭐가 있었어요? 컴파일러가 있었죠. 컴파일러. 그래서 컴파일러에 의해서 번역을 하게 되면 목적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게, 목적 프로그램은 이제 기계어로 바꿔진 결과물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목적 프로그램을 만들어내면서 소스 프로그램을 기계어로 바꿔주는 이 언어 번역 프로그램 컴파일러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12번 문제는 자,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정보를 저장하고 수정하고 검색할 수 있도록 해주는 프로그램. 이 관리자,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의 내용을 사용자들이 쉽게 사용하고 그 다음에 뭐 제어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연결시켜주는 중개자 역할을 하는 거. 그게 바로 DBMS. 그래서 12번은 DBMS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 13번 문제를 쭉 읽어보시면, 자, 기억장치, 메모리 장치의 주소로 직접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키. 그러니까 기억장치 주소로 내가 원하는 곳을 다이렉트로 한 번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주소를 계산해주는 함수. 그걸 뭐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해싱이라고 한다. 해싱. 자, 그래서 13번은 해싱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 14번 문제를 읽어보시면요. 자, 마크업 심볼 또는 코드의 집합이면서, 자, 그리고 쭉 읽어보시면요. 월드와이드 웹 문서를 생성하는 데 사용되는 언어. 이게 뭐냐 이거죠. 자, 그러니까 월드와이드 웹 문서를 만들 때 쓰는 기본이 되는 언어. 이게 뭐가 있어요? HTML 언어가 있죠. HTML. 자, 그리고 여기 보면 하이퍼텍스트 링크 뭐 이런 데도 쓰이고 있고. 자, 그래서 14번 문제는 우리가 인터넷상에서 보는 웹페이지, 월드와이드 웹페이지 문서를 생성할 때 사용하는 랭귀지, 언어가 뭐냐? 이걸 지금 물어보고 있는데 HTML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컴퓨터 소프트웨어에 관한 내용과 기출 문제들을 쭉 살펴봤는데요. 자, 내용들 다시 한번 쭉 살펴봐 주시고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